조태용입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북한 비핵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천영우 이사장께서 정해주신 제목인데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함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 가능한가도 아니고 북한 비핵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디까지 정말 북한 비핵화를 받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완벽한 북한 비핵화가 돼야 된다라는 선에서 토의를 끝내지 말라는 뜻으로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상황 평가 또 북한 입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벽한 북한 비핵화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짚어보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하는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미북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 상황 평가는 이렇습니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CVID라는 말을 완전히 명문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정상과 정상이 만났으니 김정은 북한 지도자한테서 김정은에게서 능동태로서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어떤 묘사가 아니라 어떤 조건은 상당히 복잡하게 달 수 있겠지만 이런 조건이 부합하면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조건이 맞으면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로서는 기대를 했는데 거기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공동성명이 아니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지금쯤 아마 밖으로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없는 걸 보면 토의 과정에도 그렇게 그런 좀 분명한 내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알아듣기 쉬운 분명한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협상이 상당히 힘들죠. 폼페이오 장관이 7월 달에 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고생을 상당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떠나고 나서 5시간 있다가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다 엉망이 됐다 하는 얘기와 폼페이오가 도대체 트럼프 부하가 맡기는 만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로 했던 것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과격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과거 북한하고 협상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동의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회담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북한은 이 대외 성명 발표도 그 협상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최대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협상의 상대방을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약자 입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김영철이 그렇게 화를 안 냈더라도 그런 식의 성명을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폼페이오는 조금 볼멘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회담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들었는데 떠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성명이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북한하고 협상해봤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늘 있는 일이다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협상을 깰 생각이 없다는 것이 성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깰 이유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현 상황은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은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우리 신각수 차관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로드맵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텐데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잘라서 가자.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북한이 옛날로 굉장히 돌아갔고 굉장히 짜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미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미군유해 송환 문제하고 그다음에 ICBM 엔진 시험장 폐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해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그것과 무엇을 엮어서 첫 번째 패키지를 만들고 가자고 하는 정말 북한이 늘 해오던 살라미 협상 전술을 아주 완벽하게 지금 다시 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최선희 부상이 늘 하던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바로 그날 김교관 제1부상이
제가 북한 문제를 저도 수십 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게 북한이 발표한 성명이 맞느냐 의심이 갈 정도로 아주 정말 유화적인 성명을 발표해서 정상회담을 되돌렸을 때 하고는 지금의 북한의 태도는 정말 대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최근 입장은 제가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올해 북한이 했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와 2016년 7월 6일 날 했던 북한의 정부 대변인 성명에 있는 북한 입장이 기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완성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완벽한 북한 비핵화가 된다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을 것이냐. 첫째는 폐기 범위가 완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이신 안 박사님이 이 다음 발제해서 자세히 설명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핵무기라든지 핵분열 물질이라든지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핵심이니까 이것들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려면 은닉 농축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설사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더라도 핵 폐기 범위에 자기들이 숨겨놓은 은닉 농축 시설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증 다음 발제에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검증의 신뢰성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하죠. 이게 빠져 있으면 사실은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빈틈이 숭숭 나 있는 그런 합의와 이행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를 맞추려고 하면은 불가역적을 맞추려고 하면은 핵 개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90년대에 넌 루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한테 해봤던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핵을 개발할 수 없도록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뭐 물질이나 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그런 것까지도 다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협조를 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불가역성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같은 것들의 해외 수출 내지는 이전, 뭐 테러 단체에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뭐 이란 쪽에다 준다든지 이거를 막는데 미국의 큰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생화학무기하고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성력이 있는 법적 구성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결의에 미사일, 탄도미사일 거리를 묻지 않습니다. 중거리, 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을 CBI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화학무기도 똑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법적 구성력 있게 북한이 폐기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가 되어 있다는 거 하고 이걸 협상해서 달성할 수 있냐는 물론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가 미사일이나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를 얘기할 때 그냥 양자협상 차원에서 요구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치들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타임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단거리에 달성하는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이걸 달성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또 시계열적으로는 신고, 그다음에 이제 동결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고 일정한 시설을 동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결을 하면 IAEA 사찰관들이 가서 동결이 되고 있는지 감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고를 한 내용을 검증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일부 시설은 바로 불능화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능화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이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것도 우리 안 박사님이 설명을 다음 세션에 하셨습니다. 맨 끝에 이제 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뭐 원자로를 디커미션 하려고 그러면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잡으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걸리는 것이지만 저희가 북한 비핵화를 생각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위협을 단기간 내에 제거하거나 대폭 감축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무기, 분열 물질, 그다음에 운반 수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분열 물질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만 사실은 문을 닫고 빨리 폐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완벽한 비핵화의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따라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 이미 그 소위 중국 얘기하는 쌍중단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실험을 이제 중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핵 분열 물질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할 때 동결을 하는 이유는 레벨 플레잉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만에 하나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시간이 특히 북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제를 성립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핵 분열 물질을 더 생산할 수 없도록 빨리 그 시설을 신고를 받아서 동결을 해서 묶어놔야 된다. 못하고 있으면서 흘러가는 이 날짜, 한 주, 한 달은 다 북한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비핵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입니다. 우선 범위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 뭐 다 범위에 용이하게 들어갈 것이다. 뭐 북한이 이미 IAEA 신고도 한번 해봤고 또 육자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에 신고도 해봤기 때문에 이거 다시 집어넣는 것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영변에 새로 지금 뭐 실험용 경수를 열심히 짓고 있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완공 단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없던 시설이니까 뭐 새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 북한이 가역적인 조치는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고 완벽한 조치는 안 하더라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물 주는 것처럼 조치를 할 가능성인데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핵 분열 물질 중에서 이건 아직 핵무기로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게 있다. 시범적으로 줄 테니까 뭐 국외에 반출을 하자. 식의 선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는 북한이 아마 이제 군사적 위협하고 연결을 시킬 테니까 아마도 평화 체제가 달성된 후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겠죠. 완강하게 거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여기까지 뭐 협상의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바지 단계를 가서 자 핵무기를까지 포기를 시키려면 그러려면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말끔히 걷어내라 해서 뭐 해구산이나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뭐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어준 주한미군 문제까지 가서 뭐 하여튼 일부라도 감축을 해야 된다라든지 대폭 감축을 하자든지 뭐 이런 주장까지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 어려운 주장 내지는 결국 핵무기는 포기하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하고 생화학 무기는 지금 협상 국면에서 범위에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물론 지금 다룰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엔 최소한 다룰 수 있는 근거 이게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선언 정도까지는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증 체계는 이제 다음번 세션에서 하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건 없지만 뭐 이제 당연히 그 챌린지 인스펙션 같은 거는 완강하게 거부할 겁니다. 이건 주권 침해다. 내지는 패전국에나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서 좀 기술적으로는 군사시설이니까 안 된다. 과거 이라크 걸프전 때도 대통령궁이라서 안 된다고 이제 이라크가 많이 했거든요. 그것처럼 북한은 군사시설이라서 안 된다. 또 지난번 세션에서 우리 좀 정 장군님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그럴 거면은 남한에 있는 남한 군시설이나 주한미군 시설 다 열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I 부분, 불가역적 부분의 핵개발 인프라 부분은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북한 비핵화를 얼마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저울의 반대쪽인 북한에 뭘 선물을 많이 줄 수 있냐에 또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작전 계획을 잘 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보 이익에 커다란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어떤 손상을 입히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쪽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결정적인 고비에 가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마 완벽한 북한 비핵화 쪽으로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보 이익을 좀 희생할 거냐 아니면 비핵화가 조금 모자라지만 우리가 안보 이익을 지킬 거냐 뭐 이런 걸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이익의 그 차이를 파고 들어오는 식으로 협상 공세를 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렁 미국이 받지 않도록 또 저희가 미국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협상이 잘 됐을 경우에 이제 가정에서 볼 때 지금은 한미 연합 훈련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거의 연구 중단에 한 발 들이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협상 자체가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기한 무한정으로.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제대로 된 협상이냐고 하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협상이 진행되면은 그 얘기는 협상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되는데 제대로 된 굿페이스 협상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면 연합훈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협상이 타결되면 당연히 연합훈련은 안 되는 겁니다. 협상이 결렬돼야 연합훈련이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합훈련 연구중단 쪽으로 상당히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말 잠정중단이라는 말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한미연합 방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훈련 외의 중단 상태를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미 벌써부터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의 단독훈련이라든지 또 미군의 단독훈련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부터 연합훈련 중단 상태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평화협정은 뭐 지난번 세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유엔사 문제가 가장 당면에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평화 체제를 했는데 유엔사를 해체하면 어떠한 군사적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전자권 전환 과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정부가 전자권 전환만 해도 다루기가 어려운 과제인데 이거하고 평화체제 문제가 같이 겹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잘 다루지 않으면 과정이 엉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미국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요. 이것도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협상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로 깨기가 어렵습니다. 뭐 트럼프도 깨면은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북한도 그때 깨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깨기 위해서 그 전에 아마 미군 유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까지는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얻어가야 되는 이제 반대 급부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유해 발굴 비용은 당연히 받아갈 거고 그다음에 제재의 일부를 좀 완화시키는 거 이런 거 받지 않을까. 미국도 해줄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전선언이나 이거는 뭐 아까 발제하신 분 얘기처럼 저도 미국이 좀 비핵화 부분에서 많이 받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쉽게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종전선언 문제는 이건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은 좀 가볍게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북한이 이게 중요하다고 달라드니까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성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 보면
김영철이 워싱턴을 갔을 때도 굉장히 종전선언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또 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식적으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비핵화 협상은 이 평화 체제하고 비핵화가 맞물려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은 비핵화하고 뭐 수교나 경제 협력이 맞물려 있었죠. 평화 체제는 좀 뒤에 가 있었던, 그러니까 앞에 일로 돼 있었던 건데 지금은 둘이 딱 맞물렸거든요. 이거를 맞물리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종전선언부터 해가지고 이 평화 체제 협상이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 성명에서도 이것이 평화 체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 체제하고 이게 쌍궤 병행 협상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은 중국에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부분이 중국의 이익에 또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좀 불확실한 거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좀 북한이 유보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좀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중간선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중간선거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협상을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미국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아무리 해도 북한이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협상이 계속 가기가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깨진다면 어떤 식으로 깨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국방부는 이게 좀 이제 뭐라 하면 군사적인 일을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연말쯤 가까워지면 중단돼 놨던 한미 연합훈련을 내년 걸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문제를 아마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워싱턴의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 미북 협상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중단시킬까요? 라고 질문을 국방부가 제기하면 현재까지 협상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미 정부 내 논의가 촉발되면서 아마 협상팀이 빨리 협상을 더 잘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데, 북한이 핵 폐기의 근본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여전히 일회적이고 그다음에 상징적이고 가역적인 양보를 선물처럼 할 수는 있지만 핵 폐기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좀 제대로 된 신고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지금 미국이 협상을 끌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협상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제기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미북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최대 압박 국면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최대 압박 국면으로 복귀하면서 미 정부의 일각에서 뭐 군사 옵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최대 압박 복귀를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대치 국면이 되는데, 대치 국면이 북한한테 유리한 대치 국면으로 바뀌는 거죠. 네 번째는 아마 이렇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중국 같은 나라들이 나서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육자회담이라도 한번 다시 해보자. 다른 식의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나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북한은 협상을 결렬시켰을 때 혹시 미국이 뭐 군사 옵션을 다시 만지작거린다든지 또 뭐 최대 압박 국면이 안 될 줄 알았었는데 좀 다시 될 위험성이 보이면은 이 협상 하자고 그럴 것 같고, 미국도 사실은 협상을 하다가 때려치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몰리기 때문에 육자회담으로 넘어간다든지 다른 형식의 협상에 대해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협상 형식까지 해보고 협상 국면이 끝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제가 북한이라든지 목표를 이렇게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19년에 한 3, 4월쯤 4, 5월쯤 협상이 깨졌다. 미북 간에. 그러면 이제 다른 식의 협상을 하자고 해서 만일에 그것이 육자회담이라면 육자회담을 한다고 시작을 하면 뭐 이거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1년은 금방 갑니다. 육자회담이 1년 이상, 1년 3, 4개월씩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육자회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19년을 그렇게 보내고 2020년이 되면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럼 북한은 이제 차기 행정부를 생각하면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잘 끌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해서 결국은 이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 국면으로까지만 버틸 수 있으면 북한 쪽에서는 이제 뭐 좀 최대 압박 국면이나 유엔 제재나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미국의 군사 옵션 검토와 같은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2020년까지 이제 가는데 저희가 동결까지도 갈 수가 없으면은 북한은 그 사이에 농축우라늄도 수백 킬로 더 생길 것이고 재처리를 하게 되면 피우도 더 생기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랑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최대 압박 국면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뭐 원래 북한하고는 별로 좋은 옵션이 없는데 기왕 나와 생각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는 그나마 최대 압박 국면으로 복귀하는 것이 북한에 굉장히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그러고 참 최대 압박 국면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노력이니까 우리 정부 이익하고도 많습니다. 최대 압박 국면 복귀를 하려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한미 공조가 유지돼야 됩니다. 한미가 사이가 나빠지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것이 먼저 너무 가면 안 됩니다. 너무 가버리면 최대 압박 국면 복귀가 좀 흠결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중국을 최대 압박 국면에 넣기 위해서 전당의 외교를 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이 최대 압박 국면 쪽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억제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뭐 중국을 활용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해버리면 최대 압박 국면이 아니라 좀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설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간에 정책 공조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전 세션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찬동인데요. 이 외교 교섭은 전략을 바꿔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중단을 한다거나 계획을 바꾸게 되면 수년이 걸립니다. 필요할 때 국방력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저희가 안보 상황을 위협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동안 국방부가 해왔던 한국 그 전력 증강 계획, 삼축 체계를 포함해서 전력 증강 계획을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건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북한 위협 아까도 나왔습니다. 북한 위협 끝났다고 안보 위협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방위력 증강하는 계획은 절대로 바꾸지 말고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지금 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 공조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뭐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도 뉴스 보고 알았던 얘기가 있는데 어렵겠지만은 하여튼 그 한미연합 방위태세나 한미동맹이나 하는 것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로서는 사활적인 이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